사실 선수들이 어떤 실제 플레이를 하는 모습 자체가 나이키한테는 광고였던 거죠. 근데 나이키가 이렇게 슈퍼볼이 가장 광고 단가가 비싼 행사잖아요. 이렇게 비싼 행사에 돈을 쓰면서 광고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급박하다. 초반에는 어떤 브랜드로 이미지를 구축을 했지만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금방 떠나거든요. 러닝이라는 스포츠가 가장 극명하게 숫자로서 이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스포츠잖아요. 이 런던 마라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시간 벽을 못 깨고 있다가 1등뿐만 아니라 2등도 지금 1시간 59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2등도 아디다스 동일한 이제 신발을 착용을 했었고 공교롭게도 3등이 나이키 신발을 신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리셀 자체도 이제 너무 많이 팔리다 보니까 한정판으로 이렇게 판매를 했지만 한정이 아니다. 거기다 오늘 되게 옷이 좀 캐주얼하게 입고 오셨네요. 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나이키에 대한 팬심을 담아서 입고 왔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오늘 얘기할 게 나이키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나이키가 요새 그런 기사들 좀 많이 보셨을 텐데 나이키 주가가 2021년 11월에 이제 177달러였다가 지금 거의 한 40달러, 거의 한 80% 가까이 빠졌거든요. 1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뭐 기사가 많이 나고 있고 매출액을 봐서도 한 514억 달러에서 464억 달러로 떨어졌고 단기 순이익도 57억 달러에서 31억 달러로 이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실적이라든지 주가에서 보여지는 나이키의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도대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수치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나이키를 왜 좋아하셨어요? 저스트 두이시죠? 저 트윗이요? 사실 실제 제 옷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가 나이키예요. 그래서 나이키를 내가 왜 샀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나이키를 입으면은 내가 뭔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저는 주로 스포츠를 할 때 나이키를 입었는데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가진 어떤 이미지가 저한테는 나도 이걸 입으면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만큼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미지를 제가 그리면서 샀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단순하게 네. 그냥 저희 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진짜 뭐 애들끼리 수학여행을 간다 치더라도 그때는 정말 그 나이키 바람막이가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다 보니까 수학여행 갔는데 나만 나이키 바람막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네요. 진짜 그래서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 했다가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아직도 남고 그랬는데 이제 직장인이 되면서 돈을 좀 버니까 그때부터는 나이키를 굉장히 많이 샀던 것 같아요. 나이키가 어떻게 이제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구축했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1984년에 나이키가 이제 신인 농구 선수 한 명이랑 계약을 하죠. 그 이름도 되게 유명한 마이클 조던인 거죠. 그때 나이키 내부에서 기대치가 이제 3, 4년에 걸쳐가지고 한 300만 달러만 팔면 뭐 거의 본전 회수다 뭐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첫 해만 1억 2,600만 달러가 팔렸다고 합니다. 거의 40배가 넘게 나오는 수치였던 거죠. 지금까지도 조던이라는 브랜드가 나이키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역사적인 브랜드인데 이때 이제 나이키가 만든 거는 그냥 신발 자체가 아니라 어떤 스토리였죠. 그러니까 예시로 이제 실제로 그 NBA에서 이 신발 자체가 색깔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고 해서 벌금을 매기니까 나이키는 이것마저도 스토리를 풀거든요. 결국은 저스트 두잇이라는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나이키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키의 그 기능성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결국 이렇게까지 나이키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브랜드, 그리고 스토리, 태도 이런 것 때문이었죠. 근데 뭐 지금 나이키 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지금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슈퍼스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타이거 우즈라던가 아니면 뭐 조던이라던가 그런 스타들이 많았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나이키를 광고하는 스타들이 누가 있는지는 떠오르지가 않네요. 저도 아직까지 나이키를 입고 있는 스타들은 많을 텐데 분명 막상 스토리를 떠올려 보라 하면은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새 그냥 워낙 이제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뭐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뭐 틱톡이나 인스타 이런 쪽으로 OTT도 굉장히 많고 뭐 굉장히 다양한 채널이 열려 있다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 뭐 전 국민이 동일한 시간대에 TV 화면 앞에 앉아가지고 뭐 마이클 조던의 경기를 본다거나 뭐 박찬호의 경기를 본다거나 이랬을 텐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지하철 안에서도 TV, 휴대폰만 있으면 어떤 스타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슈퍼스타를 한 명 나이키가 고용을 했고 그를 통해서 나이키라는 입지가 굉장히 커졌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젊은 세대들이 개성이 강해지는 만큼 그렇죠.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들도 분산이 되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는 나이키라는 어떤 정말 상징적인 그런 브랜드를 스폰받기 위해서 선수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반대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들도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인들의 브랜드를 이미 구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선수 자체가 브랜드 이시된 거죠. 그렇죠. 이미 뭐 채널도 많아졌고, 뭐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나이키를 통하지 않고서도 나라는 이제 선수라는 그런 브랜드가 이미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나이키가 갑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선수들이 맞아요. 갑인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재무제표에서 보면 나이키 손익계산서에는 수요청 출비라는 계정이 있거든요. 약간 영어를 좀 쓰자면 Demand Creation Expense라고 해서 이 광고비하고 선수 그리고 팀에 대한 후원료를 합친 계정으로 보이는데 한 5년 전에는 이게 31억 달러였다가 작년에는 한 48억 달러 바뀝니다. 거의 한 53%가 늘었죠. 근데 뭐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거는 다만 5년 전에는 코로나로 이제 마케팅을 조금 접었던 시기라 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직전이 2019년과 비교를 해도 27%가 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광고 선전비를 많이 썼으면 매출도 그만큼 늘어야 되는데 매출을 같은 기간 매출액을 한번 보니까 445억에서 464억으로 거의 한 4% 가까이만 늘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제자리인 거죠, 이 정도 수치는. 그렇다 보니까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보면 5년 전에는 한 7%였는데 근데 지금은 10.2%입니다. 100원치 팔면 광고비로 거의 한 10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돈으로 밀어도 지금 뭐 그렇게까지 잘 팔리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앞에서 저희가 언급한 조던 브랜드 이 상징적인 브랜드 자체도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죠. 그렇죠. 나이키가 이제 주석에 따로 조던에 대한 숫자를 공개를 하는데 2년 전에는 이제 87억 달러였는데 작년에 70억 달러로 약 19%가 줄었습니다. 나이키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브랜드 파워가 셌던 조던 라인마저도 지금 힘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스토리텔링. 저는 약간 더 근본적인 게 기술력이 아닌가 싶거든요. 실제로 나이키의 그 스토리를 보면은 초반에는 어떤 브랜드로 이미지를 구축을 했지만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금방 떠나거든요. 그렇죠. 오래 못 가겠죠. 네. 근데 나이키는 기술력도 그동안에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제 2017년 봄에 나이키가 신발 하나를 공개를 하죠. 어, 베이퍼플라이 4%라고 해서 이름에 4%가 붙은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같은 속도로 달릴 때 힘이 4%가 덜 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좋네요. 이제 저희가 운전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네. 연비만 해도 조금만 아. 차이가 나도 연비가 좋은 차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러너들 입장에서는 4%나 줄여준다고 하면 약간 혹하지 않을까. 러닝이라는 스포츠가 가장 극명하게 숫자로서 이 기술력을 보여줄 수 그렇죠. 있는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나이키가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네오스 챌린지라는 걸 하거든요. 이때 킵초게가 처음으로 이제 마일 2시간 벽을 깨죠. 1시간 59분 40초를 찍는데 근데 사실 이 경기 자체가 공식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이스메이커들도 많았었고 실제 경기와는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2시간 벽을 깬 거거든요. 이때 신었던 게 나이키 알파플라이라는 제품이었었어요. 이게 사실 저는 거의 2시간짜리 광고였다고 보거든요. 아, 사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2026년 런던 마라톤에서 케냐의 이제 세바스티안 사웨이라는 선수가 그런 페이스메이커 같은 도움 없이 실제 마라톤에서 마이 2시간 벽을 깨게 됐습니다. 공식 기록이 1시간 59분 30초인데 최초로 이제 공식 경기에서 마이 2시간 벽을 넘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신었던 신발이 나이키가 아니라 아디다스의 아디데로 아디오스 프로에보 3라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신발이 굉장히 좋았다 극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런던 마라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시간 벽을 계속해서 못 깨고 있다가 1등뿐만 아니라 2등도 지금 1시간 59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2등도 아디다스 동일한 이제 신발을 착용을 했었고 좀 공교롭게도 3등이 나이키 신발을 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부 신기록도 동일한 아디다스 제품을 신었고요. 네, 실제로 이 대회 이후에 이게 당시에는 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이었는데 대회 이후에 이제 출시를 했고 판매가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식 판매가 6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은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가격이어도 한번 사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왜냐면 얼마나 좋길래 궁금하잖아요, 그냥. 네. 약간 그런 거 또 있지 않을까요? 사회라던가 이런 엄청난 마라톤 선수들이 신었던 신발을 그대로 나도 신어볼 수 있다. 6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저도 도전해볼 것 같습니다. 이 마라톤 어떤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결국은 예전에는 나이키만의 어떤 기술력이 강점으로 자리를 잡았었다면 지금은 다른 브랜드들이 이거를 거의 따라잡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역전까지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기술 얘기를 한번 했으니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충격받았던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조사 기관인 석하나라는 곳에서 전 채널에 이제 팔리는 러닝어의 평균 판매 단가를 집계를 했거든요. 근데 온 같은 경우에 143달러고 호카가 137달러입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나이키는 83달러밖에 안 하거든요. 결국은 세계 1위 어떤 스포츠 브랜드가 런닝화 시장에서는 오히려 가장 싼 그렇죠. 그런 브랜드가 됐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가격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이 네. 브랜드 프리미엄을 많이 잃고 있지 않나. 결국 같은 원가로 더 비싸게 파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이키로서의 옛날 같은 매력도가 시장 소비자들에게는 크게 어필이 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한 사실 맥락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를 삼으로써 어떤 그 브랜드를 소비하든지 혹은 이 엄청난 뛰어난 기술력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하는 건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없어지고 나니까 가격적으로도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리셀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제품을 새롭게 계속 발매를 한다기보다 과거에 잘 팔렸던 상품들을 계속해서 리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리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 수단이라고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인기가 있었던 검증이 된 제품들을 다시 한번 팔아내는 거는 그냥 뭐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뭐 새로운 연구 개발비가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고. 근데 그 리셀 자체도 이제는 너무 많이 팔리다 보니까 한정판으로 이렇게 판매를 했지만 한정이 아니다. 모순에 약간 닿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이키는 이제 미래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술력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잘 나갔던 제품을 판매를 계속 하는데 좀 힘을 잘못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시장 점유율로 나오는 거죠. 나이키의 글로벌 신발 점유율이 2025년에 22.9%인데 이게 3년 연속 하락한 수치라고 하네요. 대신에 반대로 이제 아디다스는 12.2%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카나 아식스, 뉴발란스 같은 다른 브랜드의 합산 점유율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평균적으로 20%였는데 23년에는 무려 35%가 됐거든요. 이 말인즉슨 결국은 나이키가 차지하고 있던 점유율이 빠지는 부분을 다른 브랜드들이 다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나이키가 정말 이제 기술력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재무제표에서 한번 수치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나이키 연구개발에 대한 금액이 재무제표에서 확인이 되나요? 나이키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이제 연구개발비를 뭐 한 줄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이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영업 간접비는 인건비와 기타 관리비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연구개발비, 생산각비, 뭐 임대료, 감가비, 전문가 용역비 등이 포함된다. 결국에는 이 영업 간접비라는 항목 안에 연구개발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데 나이키 같이 이렇게 기술력이 중요한 회사에서 연구개발비 항목을 따로 빼지 않았다는 거는 약간 좀 회계사로서 의아한 항목이에요. 사실 저희가 계정 과목을 좀 보여주거나 주석에서 분류를 할 때 회계 기준 내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과목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연구개발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자신이 있으면 이거를 좀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아까 이제 조던의 매출을 따로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제 굳이 연구개발비 항목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기술력으로 조금 의구심을 받고 있는 나이키에 있어서 실제로 자신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나이키가 어떤 전략을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2020년에 이베이 출신의 새 대표 도나오라고 하는 대표가 부임을 하거든요. 이 대표가 이제 전략 방향 자체를 지금 이제 DTC라고 해서 이게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고객한테 우리가 직접 팔겠다라는 전략인데 DTC라는 전략으로 이제 전략을 크게 변경을 합니다. 논리는 그렇듯했죠. 이제 막 중간에 뭐 유통업체가 많이 끼면 그만큼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근데 코로나 때는 또 다들 온라인으로 사니까 뭐잘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풋라커나 메이시스 같은 오래된 이제 도매 업체에 대한 물건을 많이 줄이거든요. 나이키 브랜드 매출에서 직접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30%에서 44%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나이키가 빠진 매대에 이제 새로운 신생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결국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시기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매출을 잠깐이라도 올릴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브랜드들 신생 브랜드한테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브랜드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써보고 뭐 이게 그 브랜드들이 뭐 예를 들어 기술력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이제 다시 쓰진 않겠지만 사실 써보면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숫자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나이키 앱과 홈페이지에서 파는 디지털 매출이 3년 전에는 한 126억 달러였는데 작년에는 86억 달러로 거의 한 32%까지 줄었습니다. 결국에 이 새롭게 온 도나오라는 CEO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죠. 본인들이 이제 직접 팔겠다라고 해서 DTC라는 전략을 가졌는데 정작 이제 직접 파는 그런 자사몰의 매출이 가장 크게 빠진 걸로 저희가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오히려 도매 매출이 다시 6%가 늘었거든요. 회사가 이제 본인들의 어떤 전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시 원래 판매 전략으로 좀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보면 재밌는 게 있었는데 도매 유통에 다시 투자한다고 딱 적어놨거든요. 네. 이걸 영어 원문으로 하자면 Reinvesting in Wholesale Distribution이라고 해서 저는 이 Reinvesting이라는 말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결국에는 자기들 재무제표에서 주석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꼴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나오 대표가 결국은 24년 10월에 물러났죠. 그렇죠.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임은 32년 동안 이제 나이키에만 일했던 대표가 부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이키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리고 나이키가 왜 성공을 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기대감 때문에 그 교체 발표 다음 날은 주가가 오르기도 했죠. 맞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실적을 따로 공시하는데 지역 세그먼트라고 표현하죠. 뭐 북미나 중화권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구분을 하는데 중화권 매출이 5년 전에 한 83억 달러에서 작년에는 58억 달러까지 떨어지거든요. 30%나 줄었습니다. 근데 매출보다 영업이익 쪽이 훨씬 더 치명적인 게 같은 기간에 이 중화권 영업이익이 32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한 61%가 줄었거든요. 매출이 30%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60% 줄었다. 이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뭐 팔리기도 덜 팔렸지만 이거를 뭐 팔기 위한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 수익성이 그만큼 많이 떨어지고 있다. 네, 실제로 작년 중국에서 신발 판매 물량 자체도 14%가 줄었거든요. 결국 이제 가격을 내려서 이제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니라 팔린 켤레 수도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디지털 매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29% 정도가 빠졌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중화사상이라고 해서 자국민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좀 로열티가 굉장히 강한데 뭐 그래서 그 틈을 이제 파고든 게 안타 스포츠라든지 리닝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그 사이에 빠르게 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나이키지 그렇죠. 가 통했다면은 지금 이제 중국의 젊은 소비자들한테는 그게 먹히지 않는다. 근데 약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국 시장 자체가 나빠진 게 아니냐.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같은 기간에 아디다스는 중화권 매출이 13분기 연속이나 성장했다 하더라고요. 올해 2분기에는 9억 5천만 유로로 한 15% 가까이 늘었다 하고요. 결국 이 차이는 사실 현지화가 아닐까 싶거든요.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라는 전략으로 중국에서 파는 제품 한 60% 이상을 현지 팀이 디자인하고 한 95%를 현지에서 생산을 했다. 결국 이제 같은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가 가장 크게 중국 시장에서의 성패를 가르지 않았나 싶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국에서 판매를 할 때 자사몰에서 좀 집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취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까 이제 DTC와 비슷하게 잘못된 전략으로 인해서 이런 판매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27년 만에 슈퍼볼 광고 진행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1998년에 이제 했었다고 하는데 27년 동안 이제 광고를 안 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나이키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나이키 광고, 물론 나이키가 광고를 잘 뽑는 걸로도 유명하지만 실제 광고를 보고 구매를 했다기보다는 선수들의 실제 플레이를 보고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선수들이 어떤 실제 플레이를 하는 모습 자체가 나이키한테는 광고였던 거죠. 근데 나이키가 이렇게 슈퍼볼이 사실 가장 광고 단가가 비싼 행사잖아요. 이렇게 비싼 행사에 돈을 쓰면서 광고를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급박하다. 그리고 예전의 방식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회계사인 저희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하자면 작년 매출은 0.2%가 늘어가지고 사실상 거의 그대로거든요. 근데 매출 채권이 47억 달러에서 59억 달러로 거의 한 26%가 늘었습니다. 매출 채권이 동일한 기간 대비 26%가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돈이 빨리빨리 회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매출 채권 회전 일수라고 하는데 이 매출 채권이 얼마나 우리가 빨리 회수를 할 수 있냐라는 수치를 나타낸 게 매출 채권 회전 일수거든요. 근데 이게 37.21에서 46.71로 거의 한 10일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기간이 10일이나 늘었다. 이거는 결국은 저희가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것보다
어떤 유통 채널에 판매하는 비중이 더 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 아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DTC에서 다시 예전의 방식인 도매 유통 채널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거를 재무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도매 업체를 통해서 판매하는 전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되겠네요. 실제 도매 매출이 작년에 뭐 6% 정도 늘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매출채권 회전 기회가 엮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나이키의 좀 아쉬운 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망한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까요? 저는 뭐 개인적인 바람도 있지만 나이키가 망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나이키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지금도 1위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좀 안 좋다라는 측면인 거고 나이키는 여전히 세계에서 신발을 가장 많이 파는 회사인 거죠. 작년 매출액이 464억 정도인데 이게 2등인 아디다스와 아디다스인 280억과 비교해서도 아디다스가 거의 나이키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매출액 감소도 이제 지금은 줄었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한 10% 가까이 빠졌다가 작년에는 전년 수준을 거의 유지하는 수준으로 됐죠. 북미 쪽에서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고 이제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브랜드 이렇게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 회사가 좀 정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수치 자체가 재고 자산인데 재고 자산이 작년이랑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이 말인즉슨 브랜드가 이제 무너질 때 재고 자산이 누적이 되면서 누적이 된 재고 자산에 대해서 이제 할인 판매를 하는데 할인 판매조차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적신호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다행히도 아디다스 그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이 거의 변동이 없는 걸 보면은 그래도 할인을 하고는 있지만 쌓이고 있는 재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오늘 하면은 왜 안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재무적인 수치와 함께 엮어서 해석을 해봤고요. 저는 이제 저희가 나이키를 샀던 그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멈춰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스트잇이라는 이제 로고 자체가 그냥 재고 따지지 말고 그냥 일단 해라 이런 건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대표가 부임하면서 근데 너무 재고 따지고 했던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요? 제가 이제 프랑스 놀러 갔을 때 루브르에 이제 니케 여신상이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나이키가 니케에서 유래를 했잖아요. 그리고 니케 여신상의 날개를 이제 상징한 게 스우시인데 이런 나이키의 어떤 어원처럼 다시 나이키가 승리를 하기를 좀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나이키 저희 세대한테 나이키는 진짜 상징성이 컸으니까 네. 이 나이키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나이키 말고 다른 브랜드를 사고 싶어도 잘 몰라요, 이제. 그렇죠. 복잡해요. 저도 나이키 아디다스 말고는 잘 모르죠. 네. 어쨌든 오늘은 저희 뭐 나이키에 대한 뭐 재무제표나 뭐 다른 기사들을 통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음에도 뭐 더 좋은 얘기가 있으면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